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발에는 무좀도 있을 수 있고 티눈에 사마귀가 생기기도 하고요. 무지 외반증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발바닥으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족저 근막염도 있죠. 발바닥에 근막에 염증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증상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또 괜찮나 싶었는데 다시 또 통증이 나타나고요. 처음엔 아프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증상이 가라앉기도 한다고 합니다. 족저 근막염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한의학에서의 족저 근막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배호의 누가 울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에 느껴지는 통증들이 있을 수 있죠. 많이 걸은 날은 발바닥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발가락부터 발바닥까지 욱신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바닥으로 특히 자고 일어나서 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 찌릿하거나 깜짝 놀랄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몇 걸음 걸으면 또 괜찮아지기도 하는데요. 족저 근막염일 수 있다고 합니다. 족저 근막에 생기는 염증이라는 뜻일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족저 근막염이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족저 근막염은 매우 흔한 질환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족저 근막염 환자가 25만 명 정도로 하니까 많은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 족저 근막염은 나이하고도 또 많이 관련이 있어요. 네. 대개 40, 60대 중년층에서 많이 발생되고 특히 이제 5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 족저 근막의 탄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콜라겐 섬유도 변성이 돼서 약해지니까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네. 더 약해지니까 염증이 발생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발 뒤꿈치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어떤 지방 패드가 있는데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게 얇아져요. 그러면 발하고 땅하고 바로 닿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염증이 생겨버릴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여성은 폐경기 여성은 호르몬 변화가 생기니까 네. 이런 지방층이 얇아져서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당뇨병이나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젊은 층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최근에는 10대 청소년이나 20, 30대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지나치게 무리한 운동이나 쿠션 없는 멋낸다고 하이힐이나 플랫슈즈 같은 거 예. 또 이런 것 때문에 발에 부담을 줘서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족저 근막이 발바닥의 근육을 말하는 건가요? 족저 근막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족저 근막이라는 것은 어떤 보면 근육처럼 되겠지만 근육은 아니고요. 네. 발 뒤꿈치에 있는 뼈에서 시작돼서 발가락 뼈 쪽으로 이어지는 어쩌면 두꺼운 섬유 조직의 띠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살짝 안쪽에 위치돼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발의 오목한 아치를 유지하고 체중을 분산시켜서 발을 안정화시켜주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네. 마치 활 시위처럼 발의 뼈들을 연결해서 이제 아치 형태를 지지하게 되거든요. 네. 또 걷거나 뛸 때 발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네. 발의 피로도 줄여주고요. 또 발을 지면으로 밀어내면서 앞으로 나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걷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족저 근막은 발의 움직임과 체중 부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나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손상이 되고 염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족저 근막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면 염증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너무 많이 걷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원인이 뭔가요, 대체로? 그렇죠. 족저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다음에는 발의 모양이 좋지 않아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로 들 수 있거든요. 네. 오랜 시간 동안 걷거나 뛰는 이런 동작을 하거나 또 딱딱한 바닥 위에 오래 서 있거나 앉는 경우 또 우리 신발이 발에 맞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족저 근막에 아주 세미한 그런 손상을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키게 있거든요. 네. 또 이제 발의 아치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족저 근막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평발이신 분들은 걷는 중에 발의 아치가 낮아지고 또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긴장이 유발되거든요. 네. 또 반대로 오목하신 분들에는 발 뒤꿈치에 지속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또 그 외에도 다리나 발목에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네. 원래 발의 근육이 해야 될 거를 족저근막이 부담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더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발이 발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이힐이나 플랫 슈즈 같은 것도 좀 안 좋겠어요. 그렇죠. 신발도 문제가 됐거든요. 특히 이제 밑창이 얇고 쿠션이 없는 신발은 걸을 때 발바닥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족저근막에다가 그대로 부담을 주거든요. 네. 그리고 발의 아치를 지지해 주지 못하는 어떤 플랫 슈즈나 샌들 같은 것들은 족저근막에 과도하게 늘어나도록 만들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예. 또 굽이 높은 하이힐은 앞쪽에 체중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꿈치하고 족저근막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게 돼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발목이 불안정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 이런 손상을 일으키기가 쉽지요. 예. 그럼 증상은 통증인 거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데 네. 족저근막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끝 뒤꿈치 통증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발 뒤꿈치 안쪽으로 이제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네. 그 이유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족저근막이 발 뒤꿈치 안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치 이제 발 뒤꿈치에 못이 박힌 듯하거나 찌릿찌릿한 이런 통증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 통증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오래 걷거나 서 있거나 운동을 하면 또 다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더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요. 예. 주로 이제 발 뒤꿈치 안쪽 부위에 집중이 되지만 발바닥 중앙에도 이렇게 퍼져서 이런 통증의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네. 있긴 하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발을 디뎠는데 발바닥이 찌릿해서 다시 앉았다가 살살 몇 걸음 걸으니까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오랫동안 발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족저근막 자체도 뻣뻣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족저근막에 염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미세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오래 걷거나 또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다시 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아침에 특히 통증이 심한 건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주무시게 되면 발을 이렇게 뻗고 주무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족저근막 있는 쪽이 긴장이 되면서 뻣뻣해지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뻑뻑해서 통증이 심해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속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이어지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증상이 지속된다면 통증 범위도 넓어지겠고요. 네. 그러다 보면 발바닥 전체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는 만성화되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대개 이제 실제로는 족저근막이 오래된 경우는 그 아래 이제 발 뒤꿈치를 받쳐주는 지방 패드가 위축이 돼서 통증이 악화되고 증상이 또 지속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발바닥이 아파서 이제 발이 우리 몸에서 주춧돌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가 아파면 걷는 자세가 불균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하중이 그 위에 있는 무릎이나 허리 쪽에 또 관절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발바닥이 아프면 발꿈치를 들거나 또 발꿈치 바깥쪽으로 걷는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근육이 또 과부하가 생기니까 그렇겠네요. 근육이 또 뭉쳐지잖아요. 네. 그러면 몸의 자세가 또 균형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종아리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이 무리가 가서 뭐 쥐가 나거나 뭐 네. 무릎이 통증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그 붓기도 해요, 한쪽이. 네.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족저근막의 염증이 주변 신경을 압박을 해서 발가락이 찌릿찌릿한 이런 저림 증상도 나타날 수가 네. 있죠. 그렇게 통증이 심하면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족저근막염이 늘 지속되는 건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가끔씩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증상이 일시적이고 또 뭐 심하지 않으면 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뭐 온찜질을 하거나
발바닥을 유연하게 해주는 그런 관리를 해주면 뭐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뭐 편하고 발의 아치를 잘 유지해주는 그 신발만 신어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일주일 이상 매일같이 통증이 반복되고 더 심해진다면 요거는 뭐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족저근막염과 다른 질환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 질환들을 배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발바닥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고 뭐 압통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 활동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뭐 종아리 쪽에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또 뭐 허리 디스크 같은 것도 알아봐야 되겠고요. 앞쪽으로 뭐 아프고 저리면 발가락 사이에 있는 지간 종이랑 신경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화끈하고 시린거리면 뭐 말초신경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네요. 족저근막염의 증상이 다양합니까? 네, 주로 이제 아침에 첫발 디딜 때 나타나는 통증이 특징적인 소견이고요. 또 오래 걷거나 부담이 되면 더 증상이 심해져서 점점 퍼져나가기도 하고 발 뒤꿈치가 뻣뻣한 느낌이 든다. 뭐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건 뭐 사람들마다 통증의 위치나 강도나 뭐 시간대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비교적 뭐 전형적으로 아침에 이런 통증들을 많이 호소하시죠. 그러니까 아침 첫발 통증을 우선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족저근막염이 뭐 생명과 관련되는 건 아니어서요. 증상이 있어도 참고 지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또 나중에 괜찮아지기도 하니까요. 오후에는. 근데 방치하면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나요? 그렇죠. 이제 족저근막염 자체가 뭐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삶의 질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죠. 걷는 걸 마음대로 못 걷잖아요. 멀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러나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통증이 점점 퍼지고 또 만성화되고 그 발바닥 주변의 조직이 뭐 변성도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실 필요는 있고요. 특히 이제 족저근막에 염증 있는 부위가 석회화되면서 이렇게 결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발바닥 지방 패드도 또 압박이 돼서 점점 위축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그 족저근막염으로 발바닥이 통증이 생기니까 걸을 때 잘 못 걸으면 그 위쪽에 있는 근육에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도 불안정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앞꿈치로만 걷기도 하고 발날로 걷는 이런 습관도 생기게 되면 다른 근육들이 또 뭉쳐지고 그 위쪽에 뭐 골반과 허리까지도 균형이 무너지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결절이 생긴다면은 딱딱하게 굳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뼈 끝이 조금 자라면서 이런 결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를 눌러보면 엄청나게 아픈 이런 증상을 나타나죠. 이럴 때 침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족저근막염 치료에 침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뭐 임상 연구 결과라든지 뭐 임상 경고는 충분히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침자극을 하게 되면 통증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엔돌핀 같은 이런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물질들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통증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침 치료는 이제 혈액순환을 좋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또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족저근막 주변에 있는 근육들, 예를 들면 뭐 종아리 근육들을 이완시켜서 족저근막에 가해진 어떤 부담감들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이렇게 통증하고 염증이 감소가 되면 발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져서 기능 회복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발바닥뿐만 아니라 그 종아리 쪽 근육도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거네요. 발바닥에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는 대개 보면 아킬레스건 있는 위쪽에 있는 근육들이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을 사실 거기다 침을 놓으면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죽은 사람도 깨어난다 정도로 아픈데 거기에다가 침을 놓지 않고요. 그 위쪽에 있는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에다가 침을 놓게 되면 이런 긴장된 것들이 많이 이완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주변에서 보면요, 약침을 맞는다는 분도 있던데요. 침과 약침은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뭐 약침은 그야말로 침 치료한 부위에다가 한약에서 추출한 어떤 유효한 성분을 그것도 뭐 정제한
약침액을 주입하는 일종의 치료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매 효과하고 약의 효과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기혈을 순환을 자극하는 어떤 침 치료하고 약물의 화학적인 작용을 이런 더 증가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이런 방법인데요. 네. 주로 이제 봉독 약침하고 자가약침 요렇게 써요. 봉독은 우리 잘 알듯이 벌의 독이잖아요. 네. 진통 소염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면역을 조절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네. 많이 사용되고 특히 이제 급성기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또 자하거 약침은 자하거라는 것은 태반 추출물이거든요. 그 약침액을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급성기보다는 만성 염증 또는 조직을 재생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침은 한 번 맞아서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만성적인 경향을 보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침 치료도 역시 한 번만 한다고 해서 이게 완치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침 치료는 족저근막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치료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뭐 일반적으로 침 치료는 이 족저근막염의 경우는 개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빈도로 침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네. 뭐 처음 몇 번 치료에는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는 있지만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뭐 염증을 줄여주고 또 손상된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조직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네. 근데 통증이 있을 정도니까 좀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통증이 있으니까 특히 발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디뎌도 아프니까 네.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으시려 하는데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과를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또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럼 침 치료 외에 또 다른 치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침 치료 외에도 이제 특히 이제 종아리에 저리거나 쥐나는 증상이 동반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뭐 종아리에 부항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한약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발이 시리거나 뭐 차가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온열요법인 뭐 뜸 치료도 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해주시고 마사지도 해주고 또 발이 뒤꿈치에 직접적으로 그 압력이 가해지 않도록 깔창 같은 것들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게 도움을 주고요. 네. 또 아무래도 족저근막염은 오랜 생활 습관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발이 시리거나 차가운 증상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혈액순환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족저근막이 있으면 그만큼 활동이 좀 들고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순환이 잘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하건데 그 긴장되면은 다리가 붓는 형상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치료하실 필요 있는 거죠. 네. 그럼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증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이라든지 신발도 그렇고요. 살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은 것이 있죠. 네. 특히 이제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그래도 이제 불필요하게 오래 서 있을 경우에는 서 있는 동안에 뭐 까치발 들기라든지 네. 뭐 발목 돌리기 같은 스트레칭 하시는 게 좋고요. 신발을 신을 때 이제 쿠션감이 있고 특히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 그런 신발들을 신으시고 네. 또 맨바닥에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슬리퍼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고 네. 그래서 뭐 양말도 신고 온찜질이나 족욕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이게 맨 밑에 있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부담이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체중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운동이나 뭐 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압볼로 발바닥을 눌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신 경우는 퇴근하신 다음에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발한테 좀 깨끗하게 해주고 마사지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압볼로 발바닥을 좀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발 건강을 위한 마사지, 지압점 같은 게 있을까요?
발바닥 아치 부분을 지압하는 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요. 그 발바닥 가운데에 있는 오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발을 이렇게 오므리면 사람 인자 모양으로 생기는 부분. 그게 용천이라는 혈이에요. 용천이요? 기운이 샘솟는다고 하는 용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발바닥을 신전시키고 또 이렇게 굴곡시켜주는 스트레칭도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고 용천혈들을 지압봉 같은 것들로 눌려주셔도 좋네요. 왜냐하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으로 해서 네. 우리 몸의 하체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마사지를 하게 되면 발까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신혼부부 같은 게 신랑을 발 때리잖아요. 발바닥. 예, 이게 스태미나를 좋게 해주는 샘솟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피로 회복에 좋은 거죠. 네. 네. 까치발 들기, 발목 돌리기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스트레칭도 많이 좀 해주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하루 동안 수고했으니까 발한테 조금 서비스한다는 의미에서 퇴근하시면 네. 발을 깨끗이 하시고 그다음에 좀 샤워를 세게 틀어갖고 발바닥 부위를 마사지 해주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네. 발목을 돌려주고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해서 발에게 점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것이 좋죠. 네. 온찜질도 도움이 되고요. 족욕은 어떨까요? 이 족욕은 사실 이 근막염 관리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따뜻한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족저근막 주변에 있는 근육이 긴장된 것들을 풀어주고 영양 공급도 원활하게 해주고 또 그러면 뭐 염증도 좀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어떤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발의 근육뿐만 아니라 전신의 이름들을 피로도 풀어주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봄철 아무래도 나들이 계획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걷지 않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뭐든지 과하면 문제거든요. 요즘 뭐 만보 이상 걷기 계속 운동하고 계시는데 네. 발이 불편한 분들이 나 오늘 만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네. 오히려 발에 더 부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운동은 본인이 할 때 불편감이 없을 때까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예. 만약에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발에 좀 깔창 같은 것들을 푹신하게 해주고 너무 꽉 끼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들이 도움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발에 생길 수 있는 족저 근막염을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발을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발이 건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발은 우리 몸의 생명의 어떻게 보면 주춧돌이거든요. 네. 맨 밑바닥에서 우리 몸을 쳐받치고 있으니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발톱의 때만큼도 잘 관리를 안 하는 게 발이에요. 그래서 하루 네. 종일 일하고 나면 수고했다고 해서 발도 좀 만져주시고 예. 따뜻하게 찜질도 해주시고 혈액순환을 주면 발도 또 기운이 좋아서 더 앞으로도 일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발을 좀 잘 사랑하고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발을 좀 잘 눌러줘야 성장판도 자극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발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면 성장에도 좀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발 쪽에서도 특히 이제 앞에 말씀드린 용철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발목 주위 있는 부분들을 스트레칭을 잘해서 순환을 촉진시켜주면 이제 펌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아지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또 먹는 것도 잘 먹고 해서 성장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발의 아치 부분을 좀 꾹꾹 눌러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앞쪽에 있는 발에 있는 앞쪽에 있는 부분이 용천이라는 혈인데 그 부위하고요. 그다음에 그 발 복숭아뼈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뒤쪽으로 양쪽 앞쪽하고 안쪽하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눌러주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 당뇨병인 분들은 당뇨 발도 걱정이 됩니다. 발을 살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당뇨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에 염증 같은 것도 잘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발가락이 찌릿찌릿한 이런 말초신경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족욕 같은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너무 또 뜨겁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한 번 하실 때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그시는 게 좋고 네. 뭐 아침 저녁으로 하셔도 좋고요. 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아로마 오일이나 족욕제를 같이 집어넣게 되면 네. 근육도 이완되고 심리적인 안정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족욕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차가 있을까요? 족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로마 오일이나 또 뭐 족욕제를 같이 첨가하면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박하 같은 것들을 더 시원하게도 해주고 부익기가 있는 경우는 뭐 소금 같은 것들을 좀 넣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또 국화 같은 것들을 넣게 되면 또 안정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족욕의 온열 효과 외에도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네.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족욕 후에는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바디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유투의 Walk On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만 해도 그러니까요. 다시 뵙게 돼서 네. 예,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요. 제목이 뇌가 힘들 땐 미술관에 가는 게 좋다입니다. 참 우리가 흔히 머리 아플 땐 그림을 보고 음악도 듣고 좀 쉬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 책은 뇌신경과학의 세부 분야인 이제 신경미학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아마 누구나 이런 비슷한 경험 하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네. 생각이 되게 복잡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회복되거나 그런 경우 많죠.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거나 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작품을 감상하다가 네. 왠지 모를 그 경이로움, 벅찬 감동 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 불멍에 이어서 달멍이 유행하고 있다고 달멍이요? 그래요. 네. 달 항아리를 멍하니 쳐다본다고 그럽니다. 근데 달 항아리를 네. 멍하니 쳐다보면 네. 그 푸근한 그게 마음속에 다가와서 네. 치유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렇군요. 그러는데 이 책은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한 예술의 뇌과학에 대한 책인데요. 미술관과 콘서트가 우리의 고통받는 뇌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네.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뇌, 네. 예술 그리고 회복에 관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두 분이신데요. 네. 수전 맥세먼, 아이비 로스 이렇게 두 분이신데 우선 수전 맥세먼 이분은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산하의 국제예술마인드 연구소라는 걸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은 뇌과학자인데 네. 뇌와 예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이걸 연구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네. 또 다른 아이비 로스라고 하는 분은 그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네.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특이한 두 분이 함께 이 책을 집필을 했는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감각을 우리 뇌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뇌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네. 뇌과학과 예술의 결합을 통해서 탄생한 신경미학이라고 하는 분야거든요. 신경미학이요. 예. 이게 예술이 네. 어떤 단순한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이런 거일 뿐만 아니고 네. 우리의 뇌, 신체, 정신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학문이에요. 책에 보면 정말 다양한 그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와 예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한 뇌과학, 또 뇌과학과 예술의 결합을 통한 신경미학. 그러니까 뭔가 예술이 좀 우리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깨야 돼요. 네. 우리가 흔히 노화가 되면 뇌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화가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네. 최근 들어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서 아니 뇌는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이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뇌가 신경 연결을 끊임없이 생성한다. 시냅스라고 이야기하죠. 네. 재배치하고 스스로 재배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1960년대 초에 신경과학자인 메리언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뇌가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종의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보통 이런 실험들이 이제 쥐를 대상으로 합니다. 쥐를 세 무리로 나눠서 첫 번째 케이지 안에는 쥐들이 탐색하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천조각들을 함께 넣어줬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지 안에는 그냥 평범한 쳇바퀴를 넣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지 안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쥐들이 몇 주 동안 그거를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보이거나 지켜봤다고 그래요. 예. 몇 주 뒤에 쥐의 뇌를 해부해서 관찰을 했더니만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된 거죠. 일단 가지고 놀 만한 것이 많고 탐색할 것이 많았던 첫 번째 케이지에서 지낸 쥐들의 대뇌 피질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케이지에 있던 쥐들보다 무려 6%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이후에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양상을 탐구하기 시작했는데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감각 자극을 받잖아요. 네.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뇌의 뉴런의 시냅스위가 계속 연접하면서 이 뇌가 생물학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 자극 가운데 특히 예술 활동 이것이 시냅스의 회로망을 증가시켜서 해마를 비롯한 뇌의 각종 영역들이 담당하도록 설계된 여러 가지 과제 수행 능력을 훨씬 더 잘 수행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게 음악을 연주할 때, 그림을 그릴 때, 시를 쓸 때, 예. 무언가를 배울 때 이런 활동을 수행할 때 뇌가 성장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주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자가 존스 홉킨스 의대 산하의 국제예술마인드 연구소 창립자, 그리고 구글 하드웨어 제품 개발부의 디자인 부총괄, 이 두 분이 공동 집필하는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증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죠.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분과 또 디자인을 계속해서 뭔가 기업 내에 적용하고 있는 분이 실제로 자신들이 경험한 사례들을 책을 통해서 녹여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책에 보면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떤 병이 걸리면 물론 의료적인 어떤 처방들을 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시를 약으로 처방했다고 그럽니다. 시요? 예. 시 처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보통 시 그러면 뭐 결혼식다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 취임식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럴 때 사실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예술 형태의 하나로서 인류가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 함께해 왔습니다. 언어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오래된 언어 예술의 의학적인, 생리학적인, 심리학적인 효과가 연구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요즘에 이제 fMRI라고 해서 네. 이게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시가 우리 뇌에 일으키는 효과를 밝혀내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네. 영국의 엑서터대 연구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이 시를 읽자 뇌가 마치 휴식 상태와 같이 활성화되는 것이 이 fMRI 영상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 사람들의 감정이 이완되는 거죠. 네. 차분해지는 겁니다. 편안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신앙송을 하면요. 예, 이게 이제 오한 직전이라고 하는 상태가 온다라고 뇌신경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네. 차분한 감정이 최고조를 향해 다가가는 그 느낌을 바로 이 오한 직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밤에 왠지 좀 불안한 감정이 들거나 네. 잠이 오지 않을 때 시를 몇 편 읽으면 네. 감정이 이완되고 새로운 관점이나
어떤 통찰을 얻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시 처방뿐만이 아니고요. 네. 세계 곳곳의 의료계 종사자들은 요즘 환자들에게 미술관을 가보세요. 박물관을 한번 가보세요. 권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보통 우리 의사들 이렇게 상담하면 네. 뭐 이렇게 처방하시고 나서 꼭 운동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운동 처방과 함께 요즘 서구권에서는 미학 처방이라고 해서 박물관, 예술관 이런 곳들을 가는 걸 처방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미학 처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고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운동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미약 처방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은 시 몇 편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를 약으로 처방했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근데 또 이제 물론 다양한 예술 활동만으로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영향이 조금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뭐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심지어 책에 보면 레고 놀이 활동을 하거나 네. 연기를 하거나 다양한 예술 활동이 뿜어내는 힘이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책을 읽으면서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참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바쁘죠. 우리가 예술을 과연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네. 얼마나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최근 들어서 왜 우울증, 번아웃, 각종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뇌가 방전되는 겁니다. 우리 정신세계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고요. 네. 결국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호소하기 마련이라는 건데 파킨슨병 그러면 뇌의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알고 있죠. 네. 보행의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뇌의 자동 운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기저핵이 손상돼서 도파민 레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래서 파킨슨병을 앓게 되면 도파민 처방을 하죠. 그런데 춤추는 게 이런 증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춤을 추는 활동이요? 예. 실제로 뇌 전도 검사로 춤을 추는 파킨슨병 환자의 뇌파 변화를 관찰을 했더니만 기저핵의 혈류가 증가한 것이 포착됐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주 1회 댄스 교실에 참여한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장애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산후우울증 사실 이런 정신 건강의 문제도 예술이 치유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지난 2015년에 영국의 연구진이 산후우울증을 겪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한 결과가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산후우울증에 특화된 10주 노래 부르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10주 노래 부르기 네. 프로그램. 아주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는 거겠죠. 도움이 됐겠는데요. 근데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요. 참여하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1개월가량 빨랐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대폭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네. 보통 산후 우울증을 앓는 특히 엄마들은 네. 모유 수유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울제 같은 경우에도 항우울제 잘 처방할 수가 없거든요. 복용을 꺼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상담 치료 받는 것도 육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와중에 시도됐던 노래 처방, 노래 프로그램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 우리도 신나게 노래 부르며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참 이렇게 건강과 관련해서 예술과 연결시킨 많은 연구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예술이 대안 치료의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책에 보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의료 처치 가운데 하나로 중증 화상 치료를 꼽을 수 있는데 화상 치료요. 여기에서도 예술이 도움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화상 환자들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붕대를 갈고 상처를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과정이 정말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다고 그렇죠. 그럽니다. 근데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스노우월드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통증 관리를 위해서 개발된 몰입형 가상현실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환자들은 처치 과정에서 네. 헤드셋을
껴고 애니메이션을 봅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음악을 들어요. 네. 그리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시원하고 마음 편한 흰색, 푸른색 배경의 3차원 겨울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눈을 뭉쳐서 던지는 듯한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이러한 가상현실을 사용한 환자들은 그냥 처치를 받을 때보다 통증을 무려 30에서 50%가량 덜 느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통증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됐을 신경회로들을 네. 이 가상현실이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마약성 진통제를 대신해서 화상 환자들의 통증 정도를 낮춰줄 수 있고 네. 익숙한 음악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기억 회복을 도울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미술 수업으로 소방대원들이 겪었던 화재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렇군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책에 네. 불안, 중독, 트라우마, 사실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네. 예술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예술이 주는 힘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인 분들의 기억을 돕기도 하고 트라우마 치료에도 쓰인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바쁘고 힘든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탈출구를 찾게 되잖아요. 네. 심지어 일상을 보내는 것조차 정말 너무 벅차다, 힘들다,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느낌이 오면 그때 우리는 새로운 감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머리가 아프거나 답답할 때 확 트인 자연에 가고 싶다. 바다가 보고 싶다. 네. 숲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감동을 주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세계로 입장하는 것 같은 가상현실 게임 같은 활동들을 자신도 모르게 찾게 된다라는 거죠.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사실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의 뇌를 환기시키는 힘을 발휘한다는 걸 우리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간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어떤 자극을 받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다르게 바뀔 수 있다라는 신경가소성 이론을 이론을 가지고 책은 우리가 그동안 직감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세계적인 화가인 반 고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 아름다운 것에 가능한 많이 감탄하라.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에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네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내가 최근에 언제 뭘 네. 보고 감탄했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감동적인 작품을 보고 내뱉는 감탄의 충격, 감동의 눈물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새 바로 뇌로 연결돼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예술을 드린다라는 건 건강하고 풍성한 잘 사는 인생을 가꾸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것에 가능한 한 많이 감탄하라. 참 와닿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예술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을 보는 것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게 다행이기도 한데요. 소소하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책에 소개된 걸 하나 소개해드리면 글쓰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글쓰기요? 치유의 글쓰기라고 하는 건데요. 네. 책에 보면 한 연구 결과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글을 쓰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그럽니다. 네. 이 밖에도 뇌 연구자들은 네. 무언가를 쓰면서 심지어 낙서를 하면서 색칠을 하면서 네. 혹은 무언가를 프리 드로잉을 통해서 그리면서 전전두피 피지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그러는데요. 네. 전전두피질은 집중을 돕고 감각 정보에서 의미를 찾게 해주는 뇌 영역이라고 그래요. 네. 참 흥미로운 게 단순히 낙서를 하는 행위가 혈행을 촉진하고 쾌락과 보상의 느낌도 촉발한다는 사실은
흥미로운데요. 네. 가벼운 낙서, 일기 쓰기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네. 또 자기만의 좋아하는 음악 그 리스트를 통해서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고 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연극을 보거나 네. 전시회를 관람하거나 새로운 영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돌보고 육체를 회복시키는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러한 예술 활동이 버겁다면 네. 어려운 여건이라면 저자는 자연을 훌륭한 대안으로 또 소개하고 있어요. 자연이요. 2019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연이나 땅과 연결된 느낌이 드는 장소에 네. 20분만 있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고 그래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땅에 발 디디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 예술 활동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예술이건 자연이건 또는 다른 사람이건 함께 하는 동안 아름다움을 알아차릴 수 있고 네. 그것에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하루 20분 정도면 우리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고 우리 삶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새겨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글쓰기, 뭐 그리기, 자연과 함께하기 이런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책 뇌가 힘들 땐 미술관에 가는 게 좋다 함께 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수철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